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반격 형태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란의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핵시설 타격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중동 전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개시한 이후에 지금 레바논 곳곳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군에서도 전사자가 나오고 있고 또 레바논 정부군도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전황이 좀 갈수록 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과열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충돌이 잦아지니까 그런데요. 네. 9월 30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파견하고 지상군을 투입하고 나서는 전황이 조금 바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다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다른 군에 비해 헤즈볼라는 공군력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습을 하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그 공중전을 할 때는 상당히 그 한쪽 원사이드 한쪽 방향의 그 공격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해자가 없이 한쪽이 당하는 그런 국면이다가 이제 지상군 파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정황이 조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98 공수사단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증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98 그 공수사단 여단이 98 공수사단이 들어가고 나서 8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36사단과 188 기갑 여단을 이제 추가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메르카바 전차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메르카바 전차 세대가 또 뭐라 그럴까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박살이 나고 그다음에 총 17명의 이스라엘 군이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헤즈볼라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그 모든 요새가 되게 벙커화돼 있고 좀 요새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18m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벙커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지금 라드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의 그 제일 잘 싸우는 정예군이죠. 그 라드완 병력이 2,000에서 3,000명, 그다음에 헤즈볼라의 무장 병력이 7,000에서 8,000명. 그러니까 많게는 11,000명이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상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싸움, 도그 파이트라고 그러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제 서로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서로 피해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의 피해가 지금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30년간 발생한 분쟁 중에 가장 참혹한 결과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9월 21일부터 이제 뭐 원래 8월 25일 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를 기습 타격을 하죠. 그래서 40여 곳을 공격해서 4천여 발의 뭐 로켓 발사대나 이런 것들을 다 형해화시켰는데 그다음에 9월 21일부터 23일 우리가 아는 그런 그 공습 공격을 했고 9월 23일부터는 북쪽으로의 화살이라고 하는 그 공습 작전을 개시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 나스랄라라든지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들을 다 사망시켰죠.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공격, 지금도 이제 지상군이 9월 30일부터 지상군이 파견돼서 지상 작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남부 지역과 레바논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헤즈볼라 그 기지에 대해서는 지상군도 파견하고 그 시설이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습으로 폭격을 하는 작전을 하고 있고 그 베이루트 남부 그 베이루트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 수도죠.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에 지역이라고 하는 시아파가 85%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지금 헤즈볼라 그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요인 암살을 위해 사살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폭격하고 있는 거 투트랙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그 21일 그 폭격 이후에 1,300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30년 안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는 1,300명이나 났으니까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지금 공습과 싸움이 지금 대립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전쟁은 계속돼서 거기는 41,877명 정도가 지금 죽었거든요. 그 가자 지구 보건 당국에 의하면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는 그 서한 지구에도 군사 작전을 해서 지금 17명이 지금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20년 가자 지구 내에서는 최근 20년 안에는 제일 많이 죽은 이런 그런 작전이 돼서 지금 그냥 역대급으로 다 희생자들이 많이 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한 건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죠. 하심 사피에딘. 사파이틴, 예. 사페틴입니다. 예. 이 사람을 표적 공습한 것이라는 지금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네들이 하심 사페틴이 거기에 그 벙커에 숨어 은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살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파이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최근에 사망한 그 하산 나스랄라 그 헤즈볼라의 그 최고 수장이었죠. 지도자의 사촌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1964년생이고요. 그 나스랄라와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나자프 그리고 이란의 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게 시아파 성직자들이 갈 수 있는 엘리트 코스 그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같이 받고 나스랄라가 1992년 헤즈볼라 수장이 된 이후에 1994년에 그 지금 사파이틴을 부릅니다. 같이 좀 도와달라 해달라. 그래서 1994년에 그 헤즈볼라에 이제 가입을 하고 2001년에는 그 최고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장이 돼서 2001년부터는 그 헤즈볼라 조직의 2인자로서 활동을 하죠. 근데 이제 서율로 따지면 2인자는 아니고 3인자입니다. 원래 그 2인자는 까셈 나임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53년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보다는 이제 그 하심 사파에틴이 2인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그래서 지금도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헤즈볼라에서는 그 나스랄라의 후임이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안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사피에틴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아직 이제 불분명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하스랄라가 사망했을 때보다 이번 공습의 규모가 더 컸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인데 왜냐하면 또 그 이스라엘 정보부가 우리가 폭격할 때 나스랄라는 그 벙커로 은신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헤즈볼라도 그 오랜 전쟁 때문에 벙커나 밑에 그 그 안전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 들어갔다면 아무리 폭격을 했다 하더라도 벙커버스터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속단하기에는 이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란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발사한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의 전투기 경납고가 파손된 그 정황이 그러니까 포착된 위성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당연히 의도가 있죠. 이게 자기네들의 선전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전술이 우리가 이 정도로 성공했다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했던 왜냐하면 그 이란이 공격하고 나서 던졌던 메시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10월 1일 먼저 이렇게 공격을 180여 개의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그다음에 모든 이란의 국영방송이 일제히 우리가 공격한 목표의 90%를 달성했다. 다 우리가 목표를 타격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흘러나오는 후속 보도들이 그 네바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공군기지 남부에 있는 그 공군기지에 그 주력기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F-35가 그 최신의 전투기인데 20대가 전파됐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방송에 나와서 좀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 좀 증빙하는 진짜 경납고가 이렇게 맞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 경납고 안에 F-35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지금 밝히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미국 측도 그런 그 전혀 그 핵심 전략 자산이 파손된 거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 이제 좀 미국에 있는데 저는 아마 파손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5중 7중 그 아이언돔에서부터 에로 2, 3 그런 그다음에 다윗의 물팔매 이런 거 돌팔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어 체제가 있거든요. 미사일 방어 체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지금 왜냐하면 4월 달에 이란이 대규모로 했던 공격에서도 99%를 막았고 최근에 있었던 것도 다 막아냈는데 네. 지금 핵심 전략 자산들이 있는 오히려 보면 방공 그 망이 더 강력하게 구축돼 있는 곳이 저렇게 타격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단 요거는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메시지가 미묘합니다. 다 그렇게 저기 그 90% 성공했다라고 공영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페제스키안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시오니스트 정부의 그 테러 행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응징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더 큰 이거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한다거나 또 다른 공격 행위를 하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너에 대한 군사 작전을 했다. 그래서 너네들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 보복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공을 이스라엘 쪽에 넘기는 제스처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하고 우리가 멈췄는데 이쪽에서 또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 쌓기도 되고 자기네들이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 선전술도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지금 최근 방송에서 내보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공을 이제 이스라엘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혔고 여기에서 지금 여러 방식 중에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 석유 시설 타격이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 이란이 저항 경제라고 하는 1979년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슬람 혁명을 한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란이 뭐라 그럴까요? 뽑아내는 석유를 우리나라도 저희가 수입을 했었고 엠바고를 받아서 미국에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걸 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석유 대금으로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저항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것을 타격한다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네들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아주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경제적 수익원이 끊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를 공격해야 이란이 굴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저희가 너무 부풀려서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막 우리 경제가 출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카드로서 정유시설 공격하는 걸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혹자는 조금 바이든 대통령이 노세하고 그래서 말실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당연히 이란에 대한 견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지금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가 지금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더 큰 도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좀 어떤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하실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약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술렁거렸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이 방안도 거론이 되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좀 낮다. 왜냐하면 이게 효용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한번 나탄즈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이란이 한번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중화 작업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포도라고 하는 시설은 이미 산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벙커버스터로도 공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핵시설 타격은 오히려 더 지중화 작업을 가속시키고 또 이란의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지 않은데 타격을 한다?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반증이 이겁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시설에 대한 그 사이버전을 해서 그 샷다운하기 위해서 디도스를 심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핵과학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 몇 명, 4명이나 되는 핵과학자들 암살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소총 자동차로 해서 죽인다든지 C4 폭탄을 부착해서 죽인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런 식의 공작을 했냐면 이스라엘도 아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그런 그 비대칭 전력, 미사일이나 벙커버스터로는 이란 핵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걸 아니까 오히려 네. 그런 시스템 마비라든지 핵과학자 암살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격은 뭐 이스라엘이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능력은 있지만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파괴를 할 수 없는 그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서 국제사회에 오히려 비난을 얻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란에 대한 핵 그 개발에 대한 명분을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가능성이 높지만 핵 시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옵션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선다면 시점은 언제쯤일지도 궁금한데 일단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하게 공격을 계속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그 레임덕이고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그 리더십의 부재라고 보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대이스라엘 정책을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선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아마 이스라엘 그게 바이든 정부 죄송합니다. 해리스 정부가 될지 트럼프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네. 아마 이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은 아마 협상력이 높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그 자기네들이 조금 더 요충지를 더 그 점령을 하고 그 헤즈볼라 그 요인들을 더 암살하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그 3자가 이렇게 만났을 때 더 우위에 서서 더 많은 협상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요번 그 전쟁으로 인해서 헤즈볼라 이렇게 되는 거에서 하마스는 이제 정말 좀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네네. 단 헤즈볼라는 평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선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오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협상 시기가 왔을 때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지금 군사작전들을 많이 이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네. 예. 국제사회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면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벌어질 수 있는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시는지 낮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차 중동전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2차 중동전은 조금 다른 개념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관련한 자기네들이 다시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니까 좀 뺀다면 1차, 3차, 4차 전쟁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모든 중동 국가가 뭉쳐서 싸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 세력이 되고 요르단과 다른 모든 국가가 참전하고 심지어 그 걸프 산유국들도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4차 중동전 끝나고 나서는 이게 진 것이 너무 분하고 이스라엘만 옹호하는 그 국제사회가 미워서 그 소위 말해서 오일 엠바고, 석유 엠바고를 해서 그 오일 쇼크가 오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 5차 중동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전쟁을 보고 5차 중동전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우디와 산유국은 요번에 전쟁이 확전이 되더라도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도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참여하냐면 이란, 그다음에 헤즈볼라의 레바논, 그다음에 후티가 제대로 직접 지상군도 투입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와 이라크와 시리아에 좀 있는 시아파 민병대가 참여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란의 저항의 축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고 중동 국가가 23개국이나 되는데 지금 국가로 따지면 2개 아니면 3개 국가가 이렇게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이는 것 같고 중동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좀 고민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준의 그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는 그 1차, 3차, 4차 중동전처럼 그렇게 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지상군을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한다면 이라크, 시리아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싫으면
뭐 수송대대를 통해서 비행기나 아니면 자기네들 함선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네. 다 알다시피 지금 함선이 가는 루트,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아덴만을 해서 그 수에즈 운하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는 루트는 이미 미국의 구축함과 모든 것이 들어가 그쵸. 있어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비행기로 이렇게 수송한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과 지금 방어 공군력은 시스템이, 네. F-35, F-16, 15 그리고 미국이 벌써 F-15 1 비행대대, 그다음에 F-16 1 비행대대,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썬더볼트 그 지상 타격을 하는 그 폭격 전폭기죠. 그걸 추가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 배치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랑이 입에 자기의 얼굴을 들이미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전면전 이렇게 확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이 쓸 수 있는 전면전 카드는 네. 헤즈볼라가 필사의 각오로 지금 싸우고 그 소위 말해서 이란의 정예 그 특수부대들이 와서 그 게릴라전을 돕는,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은 미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마 그 전면전의 최고 상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이라크 전쟁을 복기해 보면 둘이 전쟁에서 싸우지만 미사일로 계속 쏘고 최악의 경우는 제가 걱정하는 분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생화학 무기, 좀 화학 무기가 사용되는 그게 좀 무서운 거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5차 중동전처럼 막 탱크 부대가 넘어와서 같이 부딪히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동 지금 전체가 이렇게 전쟁의 상황에는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이제 뭐 이제 대중의 소구력이 그런 확전, 전면전 이런 거에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도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동 급변하는 중동의 상황과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